김태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어제는 이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 정식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걸 좀 궁금했어요. 왜 이 시점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거대 여당의 그 원내대표, 저는 여러 번 봤잖아요. 지금 출범하면서 얘기하시면 다 됐거든요. 이 얘기를 또 하는 게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왔죠? 국토 균형 발전 때문에 그렇죠. 순전히 그걸까요? 그거지 그럼. 정말로요? 그럼요. 아니, 그런 고상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니 그 나쁜 뜻 아니잖아요. 나쁜 뜻은 아닌데. 네. 하필이면 이제 지금이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네네. 국민적 분노와 좌절감이 정말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다 실효가 없고 그래서 그 국정 지지도도 좀 추락하고 있고 당에 대한 지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할 만한 뭔가 핵폭탄급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켜 보는 분들이 아주 많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큰 거잖아요. 이게 행정수도 언제죠? 우리 그 헌재에서 우연 판결을 받았던 것이 제가 기록 정리를 조금 2004년 2004년 10월이네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다. 관습헌법이다. 관습헌법이고. 예. 그래서 8대1이란 그때 재판관들이 한 명만 반대하고 다 찬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면 아래 완전히 가로 이렇게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세종으로 안 옮긴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옮겼는데 지금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들쑥들쑥하니까 이게 툭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 얘기가? 저는 뭐 이게 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죽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이제 시작돼서 어떻게 좀 봐야 되고 조금 더 이제 지나고 나면은 뭐 흘러나오는 얘기도 있을 거고 뭐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뭐 보도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갑자기 아침에 뭐 샤워하다가 생각나서 발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부동산 문제와 어떻게 보면은 직접 관련 없이 여권 내에서는 준비하고 있었던 카드일 수는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정말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 우리 공학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참 흐지니까 정치공학적 정치적 계산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선거 총선 이후에 그다음에 현재 돌아가는 국면을 놓고 2년 뒤에 그 대선과 지방선거 전략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여권으로서도 뭔가 한 방에 더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기왕에 지금 보니까 그 약화됐지만 그 영남권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있고 예, 약간 그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그리고 호남의 지세는 뭐 절대적으로 이제 뭐 완벽하게 이제 다져진 거나 마찬가지고 그 영향을 받는 수도권의 출향민들의 의견이나 수도권의 20, 40대의 의견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완결을 지으려면 이제 그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중원에서의 혈투라고 치면 충청권 민심을 잡는 카드가 하나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어찌 보면 준비되고 있다가 지금 워낙에 지금 저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지지율도 좀 출렁이고 출렁이다기보다는 하강하고 있고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이 부동산 이슈 같은 거를 완전히 덮으리고 더 원래 하나의 이슈가 터지면 그것도 더 큰 이슈로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사회적으로 시끄러울 때 갑자기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큰 이슈로 좀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기 등판한 이슈 아닌가. 그런 준비는 돼 있던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 여론조사 이미 했다는 거고 그게 요 며칠 사이에 되진 않았을 거거든. 그러니까 야 뭐 하다가 무슨 대책이 없겠나 하다가 일단 뭐 그린벨트도 나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남은 카드로 이게 나온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권을 쥐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서 뭐 쓸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이거 아껴뒀다가 나는 정권 놓치고 그냥 야인 되거나 그렇긴 하죠. 간판 가는 걸 택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쓰는 건 맞는데 이런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슈를 이 시점에서 이 부동산 문제 같은 이 작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던지는 게 과연 그 바람직하냐 적절하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던짐으로써 이슈를 이쪽으로 이슈의 블랙홀이 될지 안 될지 하툴도 봐야 되지만 예. 이게 이슈를 쫙 빨아들이는 정도가 되면 예. 일단 성공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어찌됐건 야권에서는 이미 저 2004년 헌재 판결로 이래가지고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뭐 어떨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여건의 위기 탈출에 의한 방책으로 수단으로 이런 국가 대사를 쓰느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그 여당에서는 지금 그 잠룡들이 거의 다 이게 찬성하는 또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신중론 선생님이신 그 또 저기죠 그 이 오늘은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저도 막 이름이 굉장히 헷갈려. 이낙연 의원을 이낙연 후보조차도 찬성을 하지만 물론 또 이제 한자를 깔긴 했습니다. 극남 극복에 집중할 시기다 지금이. 그렇지만 헌재에 다시 물어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김부겸 의원도 찬성을 했고 한술 더 나가서 김두관 의원 얘기는 김두관 의원은 서울대를 옮기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그리고 서울대 이전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울대 이전 문제는 사실 아주 마이너한 문제죠. 그리고 마이너. 뭐 최근에 보면 김두관 의원이 이제 약간 예. 좀 그 핵심을 약간 비껴나간 얘기들을 가끔 해가지고 예. 물론 이렇게 신뢰가 높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사실은 서울대 이전 문제는 그 행정수도 이전 문제보다 더 작은 문제일 수도 예. 있지만 하려고 들면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대 이전 문제가 맞을지 그 논리대로 하면 예, 예. 그러니까 서울대 때문에 인재들이 다 서울에 몰리고 그래서 서울의 교육 문제가 집중이 되고 그래서 사교육이 강화되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람 서울로 몰리고 뭐 강남 집값이 높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걸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긴다고 다 해결될까요? 서울대만 차라리 서울대 폐지하자 그래야지. 옛날 서울대 폐지하자는 얘기 있었어요. 예. 아니면 정말 파격적으로 뭐 이거 프랑스가 했듯이 네. 우리 서울과 그 지방의 국립대를 다 합쳐가지고 네. 1, 2, 3, 4, 5, 6, 7대학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럼 국립대학, 국립1대학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배정을 해버려 추첨해가지고 예. 기본적으로 시험만 되면 거주지에 있는데 가고. 그럼요. 예.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정말로 이제 그 저 전공별로 아예 저 나눠버리든지 뭐 그 파격적으로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해야지 뭐 서울대 이전 얘기는 뭐죠 80년대에 흘러간 옛 노래 같아서 네, 네. 그리고 이게 말은 되는데 예. 서울대 관계된 사람 중에 이거 찬성하는 사람 비율은 절대 높지 않을 거예요. 행정수도 이전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서울대 이전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서울대들을 네. 이 한 줌도 안 되는 엘리트로 몰아붙이고 다수의 저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거야말로 극단적인 분열주의자들이죠. 이제 김두관 의원의 주장은 본인 주장이라고 빼고요. 그러면 지금 당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이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은? 그걸 믿을까요? 그렇진 않나요? 난 그거는 본인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행정수도 다 이전한다고 서울 집값이 내릴까요? 난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예. 아니 당장 누가 그런 비유하잖아. 예. 워싱턴 DC가 있다고 해서 뉴욕 집값이 떨어지냐고. 그렇진 않죠. 뭐지요? 저 호주 뭐 이게 몇 개 도시가 있잖아요. 이제 몇 개 나라가 있잖아. 그 행정 도시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나라죠. 예. 행정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 도시들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게 흔치 않아요. 네, 네. 옛날에 왕조 시대에는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니까 이 천도를 하게 되면 그 기존 왕도는 다 죽어. 왜냐면 죽여야 돼. 왜냐면 전 왕조의 그 흔적을 말살하고 씨를 흔적을 없애고 씨를 말살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조선이 개성을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우리가 뭐 여기를 떠난다고 해서 뭐 저는 뭐 하자고 맘먹으면 뭐 청와대 뭐 환영할 만일이죠. 예. 국회 해중시 가도 좋아. 예. 정부 부처 어차피 지금 다 내려가 있어요. 예. 뭐 나머지 부처 가라 이거야. 근데 네이버가 가냐고. 카카오가 가냐고요. 안 갈 것 같아요. 네, 국민은행에 가고 뭐 아니면 말로 무슨 저 카카오뱅크가 가겠어요? 지금 판교에 저렇게 해서 사옥 짓고 지금 사업하는 IT 업체들이 다 세종시 옆에 가서 다 그걸 짓고 있나? 내가 보기에 아마 어떤 약간 냉소적인 국민들은 청와대와 국회가 빨리 세종시로 갔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많이 내려가 있고 몇 개 안 남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저 국회만 가면 되는데 국회는 간들. 네. 국회의원들 지금 뭐 부산에서도 여의도로 출퇴근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의정 활동도 하고 지역 관리도 하잖아요. 예.
그거 하나도 안 어려요. 내가 보기에 국회의원들 세종시에 이사 갔다고 세종시에 집 사가지고 거기에 사는 국회의원들 내가 보기에 네. 없고요. 예. 그 청와대 그 저 5년 임기 동안 뭐 비서관하고 수석비서관들 그거 저 자기 수석비서관 됐다고 수석비서관 5년씩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비서관도 마찬가지. 2, 3년 그거 1, 2, 3년 그거 하려고 뭐 서울 집 팔고 저 내려갈 거다. 국회의원들 외래면 관사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차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또 하나 얻겠죠. 얻는데 아마 좋아지면 지금 아마 그 세종시 내려가 있는 공무원들은 좋을 거예요. 네. 왜냐면 세종시 지금 아파트 값이 좋잖아요. 네. 비싸잖아 지금. 네. 근데 그게 처음에 분양할 때는 분양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는 약간 특혜 분양도 줬다고. 그래서 사실은 뭐한 데는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 고층 아파트 위에 펜트하우스를 막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나중에 그 양반들이 무슨 차관 되거나 장관 되면서 그게 막 그 이제 밝혀진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그냥 아이고 저 실장님 이거 하나 챙기시지요. 뭐 뭐 저 국장님 이거 뭐 이게 막 지금 현대는데 좀 무리해서 펜트하우스 하나 하시죠. 마지못해 나거나 그냥 약간 저 사놓는다는 심정으로 사놓은 분들 많아. 근데 공무원들 약간 특혜 분양된 아파트 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지금 저 행정소 이전한 말 때문에 아마 집값 많이 오를 텐데 혜택 본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그 이전에 그 대전이나 그 인방에 살았던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구시가지에서 떠나서 신시가지 그 세종 신도시 새 아파트 살아간다거나 그러니까 현금 보유 능력이 있었던 그러니까 동원 보유 내지는 동원 능력이 있었던 그 지방의 재력가들. 예. 그다음에 그 일반 분양이든 특혜 분양이든 분양받았던 뭐 억지로 받았던 자발적으로 받았던 공무원들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대박이 된 거예요. 예. 뭐 당장 오를 거거든.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게 그 행정수도 이전으로 해가지고 이익이 단기적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종의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인근 지역의 재력가들하고 공무원들이에요. 네. 이게 국토 균형 발전으로 연결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된다 하더라도 한참 뒤의 일이에요. 예. 결국은 이게 저기 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후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이 끝난 뒤에 제가 좀 그 행정복합도시로 좀 재미를 좀 봤지요라고 본인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다고. 이게 충청권 표를 얻거나 그 선거하는데 참 좋은 이슈예요. 근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게 어떠한 좋은 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예. 또 이제 반대한다는 건 아니야. 대신 이런 거야말로 좀 신중할 필요 있는 게 여야가 뭐 여야에 따라서 찬성일 거냐 반대일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했던 사람은 대통령은 그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은 거기를 그 경제 과학 기술 중심 도시로 만들자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수도 기능이 분산되는 거는 좀 반대를 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치받은 사람이 당시에 박근혜 대표였다고. 박근혜 대표 치받으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복합도시 그 포기 변화 행정 중심이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이나 경제 중심 도시를 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국정 추진 능력이 떨어졌고 그때부터 사실은 그 박근혜 대표가 그 국정 장악 능력,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새누리당도 행정복합도시 만들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기여를 했죠. 많이 기여하고 사실은 뭐 그 시기에도 많이 진행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누가 뭐 찬성 반대 이거 여권에서 계산하듯이 이거를 딱 드러내는 공개적으로 하면은 과연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걸 대놓고 반대하겠냐 못할 거다라고 나는 그 짐작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가도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좀 깝깝하긴 하겠어요. 이게 무조건 반대했다가는 지금 중원 쪽에서 당에 대한 또 이런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붙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먼저 선빵을 저기서 날렸는데 지금 통합당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까요? 뭐 좀 봐요. 지금 사실은 이제 최근에 보니까 김정인 위원장 체제가 이제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대위 체제가 등장할 때는 여론이나 이제 언론의 관심이 미래통합당으로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모든 다시 그 관심이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그 민주당 쪽으로 다시 다 와 있어요. 주요한 주목을 받는 발언하는 사람들도 되게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고 그렇죠. 미래통합당은 발언이 없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조차도 지금 별로 발언이 없어요. 네. 주목받는 발언, 예. 발언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뭔가 상황을 주도한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네. 이건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는 아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추측이기입니다만은 그 비장의 카드를 끌어 쓴 거예요 지금. 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하거나 휘둘리면 그 지금 상황에 다시 반전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권의 지지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아직까지 미래통합당 지지로 지금 흡수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떠 예. 있단 말이에요. 예. 약간 기계적으로 합산은 돼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이탈해서 중간층에 머물거나 다시 민주당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끌어당기는 그 구심력이 없는 거예요. 저기 우리 원희룡 지사가 맨 말씀하신 거 이외에는 별로 지금 그 미래통합당 그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네.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거나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얘기는 난 못 들었고 외려 지금 그 보수적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이재명 말 잘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조금 더 나가면 이 선을 넘어서 조금 더 나가면 이 문제 상관 좀 더 나가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간접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친다? 네. 공격한다? 예. 그러면 이재명이 야당되는 거예요. 예. 미래통합당이 지금 예. 뭔가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좌우할 좀 하나의 그 시험대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거 정말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 쉽지 않아. 이게 사실은 여당이 들이댔을 때 야당이 공격은 고사하고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이슈예요. 예. 참 어려운 과제고 문제이긴 하네요. 그러면 그게 또 진행되면 예를 들어 진행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그랬다라지만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한 게 지금 헌재는 헌재 올라가면 제가 보기엔 무조건 이거는 어떤 논리냐가 기다리는 거지 결론은 저는 낮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2004년 헌재하고 지금 헌재는 다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영국은 헌법이 없습니다. 영국은 헌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헌법이 없는 불문법, 관습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우습게들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거를 명문화된 글자로 딱 세밀하게 정해놓고서 그 틀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과연 그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 약간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모호하게 규정만 있는 상태에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국민의 뜻을 물어서 그게 이제 직접적 묻지는 않고 그냥 의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통해서 뭔가를 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했을 때 전자는 대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고 후자가 영국 같은 경우인데 영국이 사실 오래된 나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는 건 좋아요.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이런 이슈에 대한 논의보다는 인위적으로 어떤 그런 결정하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기구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해놓고서 거기를 통해서 그 합법적 절차적 정당성만을 이제 얻어 나가는 게 과연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건가? 그게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개입니다. 예. 자, 오늘 시사적 중에서는 그 행정수도의 완전 이전을 둘러싼 그 속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급 효과 어떻게 미칠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을 응원해 주시고요. 경 박사님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